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이자 주식회사 신원TMS 대표인 신원선입니다. 오늘은 시니어TV S클래스에서 신 교수의 라이프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제는 맛있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자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자, 다시 말해서 웰 에이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에이징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나쁜 영향의 발생을 늦추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목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질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활동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공 노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식품과 영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 식사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전적인 특성이나 물리적인 나이,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노화 과정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어려운 영양인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식품을 선택해서 맛있게 먹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 불량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노화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화의 과정에서 크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 군들은 일상이 활발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장보기와 식사 준비도 모두 자기의 의지대로 가능하게 할 수 있죠. 식욕도, 또 씹고 삼키는 과정도, 소화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인지 기능도 양호해서 일상을 아주 활발하게 지내는 노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좀 어려워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외부 활동을 하려니까 다리가 불편해, 아니면 기력이 없어. 그래서 장보기도 어렵고 식사 준비도 어려워서 나른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식욕도, 저작도, 연화도, 소화 기능도 좀 약해지면서 일상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지적인 능력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 노인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노쇠했거나 노쇠가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드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 나머지 더 볼까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활동도 가능하고 장보기, 식사 준비도 모두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 이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도 인지 장애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치매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 수준이라도 식사 관리가 잘 되고 영양 상태가 좋다면 건강한 노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잃게 되면 노쇠가 좀 더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행도 곤란해지고 외부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만사가 힘들어지는, 다시 말해서 돌봄 요양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세대는 이러한 돌봄과 요양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화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화두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S세대 고령자의 영양관리와 식사 케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물을 인지할 수 있고 입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가, 또 하루에 필요한 식사를 제대로 구성해서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는가, 또 수분 섭취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입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평생 동안 길들여진 식습관을 고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건강해 라고 믿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본인의 식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바꾸려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건강 성적표가 있지요. 건강 성적표를 받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어떤 것인가 하는 성적을 받게 되는데 작년보다 이 부분이 더 수치가 높아졌어, 이 부분이 더 나빠졌어 라고 하는 성적을 받게 되면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른 시니어 세대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형 영양관리 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 케어 프로그램, 쉽게 얘기해서는 일상의 식사 관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S세대 고령자들은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셨어요. 또 생애 이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같은 연령이라도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시죠. 또 연령과 관계없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습득 의지도,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능력도 천차만별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관리 프로그램이 나한테 주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능적으로 접근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스스로가 혹은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 혹은 독거인 경우, 혹은 데이케어에 다니시는 고령자 분들도 이러한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섭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관리,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요즘에 잘 되어 있는 복지관 식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다소 걱정이 돼 하는 분들도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검토하고 하셔서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성공적인 노화를 우리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쇠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화 과정에서 쇠약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노쇠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노쇠는 노력하면 피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잘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보행 속도가 떨어져 있거나 팔다리 근육이 빠져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어제보다 기력이 없어.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걷기가 싫지? 하는 것들도 내가 노쇠가 진행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노쇠의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내 팔다리가 힘이 없어. 내가 얼마 전보다 다리의 근육이 좀 빠졌네 라고 생각되시면 이것이 노쇠의 가장 큰 지표입니다. 또 체중이 감소되었거나 근력이 떨어졌어. 또 상당히 피로감이 느껴지네. 걷는 속도가 이전과 달라서 다리를 질질 끌게 되네. 또 활동량이 떨어져서 집에만 있고 싶어. 앉고만 싶어. 눕고만 싶어. 하게 되면 노쇠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또 이어지면 보행장애로까지 이르게 되면서 자주 발을 접지르게 되거나 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노쇠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돌봄의 상태에 이르게 돼서 가족의 부양과 부담도 높아지고 내 스스로의 주체적 정체성을 가지는 생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쇠는 예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자, 노쇠는 예방이 가능하고 노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노쇠의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쇠의 조짐이 나타나는 전노쇠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힘이 좀 없어졌네, 밥맛이 없어, 내가 지난주보다는 좀 달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전노쇠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식사를 조절하시거나 운동성을 가지실 수 있다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활기찬 일상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노쇠 단계에서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균형 잡힌 식사, 운동관리, 만성질환관리,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피하시고 적절한 사회활동,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자제분들과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면서 애정을 나누시는 것도 작은 사회활동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쇠가 왜 무서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쇠가 진행이 되면은 근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sarcopenia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sarcopenia는
1980년대 후반에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어인 sak스와 페니아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sarcopenia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노쇠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근육이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근력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 단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종아리에 핑거링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양손을 모아서 엄지와 인지, 손가락을 맞대서 반지 모양의 핑거링을 만듭니다.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 핑거링을 대보고 종아리 굵기보다 내 핑거링이 크면 근감소증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굵기와 내 핑거링이 딱 맞는다 하면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진 거죠. 거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종아리가 가늘어져서 핑거링이 헐렁헐렁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되면 근감소증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은 30살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30세 하면은 굉장히 젊은데 라고 시작이 되지만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평생을 통해서 진행하는 근육량의 감소는 방치하게 되면 자력으로 걷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주 넘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결국에는 노인의 활동의 폭을 상당히 좁히게 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sarcopenia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에 의한 것이지만 나이가 젊어도 당뇨 혹은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만성신장질환, 신부전 등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sarcopenia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는 경우 또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등이 이러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sarcopenia의 위험도를 높이는 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쇠를 진행하는 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는다 하는 것은 잘 씹고 삼키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요건들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슬로건은 음식을 먹는 능력이 다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손을 이용해서 도구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능력도 중요하고 음식을 오감으로 느끼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가을이 되어서 맛있는 사과들과 과일들이 나왔는데 색깔이 빨갛구나, 참 먹음직스럽구나 라고 느끼면서 사과를 입에 가져다 넣게 되죠. 자, 아삭 씹어 먹을 때 뿜어져 나오는 과즙이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이러한 것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능력도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음식을 입에 넣고 혀를 잘 돌려서 씹고 또 잘 씹어진 덩어리를 제대로 안전하게 삼키는 능력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죠. 또 하나는 음식을 음식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을 음식물로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지 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씹고 삼키는 능력뿐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상을 차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상차림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쇠를 예방하려면 염분은 낮추고 국물은 덜 먹고 채소와 단백질은 플러스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나는 밥맛이 너무 좋아서 매번 매 끼마다 한 그릇은 뚝딱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자, 밥을 먹을 때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생채소 샐러드를 드시거나, 아니면 채소를 스틱형으로 잘라서 몇 개 먹은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혈당치를 급격히 올릴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조금 덜 먹게 되면서 혈당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염분은 낮추자 말씀은 드렸는데, 자, 우리가 국그릇의 크기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국그릇의 크기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하고요. 국물을 다 마시지 말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매 끼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생선, 고기, 계란, 두부 등의 단백질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강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구강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씹는 기능과 삼키는 기능에 대해서 고령자분들을 모시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자연치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시는 반면에 65세에서 74세의 전기 노인 분들 중에서도 치아가 부실해서 틀니를 끼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연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씹는 기능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혀의 압력, 혀를 입 천장에다가 꾹 누르는 압력도 상당히 높아서 씹고 삼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혀의 압력이 좋다라는 것은 삼키는 기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키는 기능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건강, 치주 건강, 또의 혀의 건강, 혀의 건강은 근육량, 근육의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려면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틀니를 끼신 분들은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잇몸에 근육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틀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틀니의 조정도 함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강 건강도 잘 관리가 된다면 노쇠 예방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으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쇠 예방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라, 얼만큼 먹어라, 특별하게 먹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혼자 식사하지 말고 함께 식사하세요.
또 균형 잡히게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하루 3회 이상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확실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생활 리듬을 정돈해 주시고 이러한 생활 리듬이 잘 갖추어지면 활동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식욕도 좋아지죠. 그래서 충분한 식사를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밥 말고 고독한 식사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가 즐거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식욕이 향상될 수 있다. 또 식품 수도 늘어서 한 가지 반찬만 가지고 먹는 것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자, 과자나 빵이나 단순하게 면류 같은 단품 메뉴가 아니라 갖추어진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매 끼마다 3찬으로 식사를 하시면 어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밥류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식사, 비빔밥, 덮밥 같은 한꺼번에 한 그릇에 넣어서 드시는 식사도 권장합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식재료를 사서 남기는 경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잘 하지 않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품 요리 레토르트, 냉동 식재료를 잘 구비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타인과의 어떤 접촉, 대화 시간을 나는 더 가져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리드미컬한 그런 식사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고 먹읍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결국에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이 전 연령대 생애 주기 세대별로 국가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잘 증진시키기 위해서 영양소의 섭취 기준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 세대는 특히나 다른 세계주기 세대보다도 상대적으로 연령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까지, 그리고 식습관과 환경이 다른 생애주기보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비만도, 체위, 또 움직임, 질환 상태 등의 특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보면은 남자분들은 전기 고령자인 경우에는 한 2000kcal 드십니다. 또 여자분들은 1600칼로리 정도 드시고 또 나이가 더 드셔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1500kcal로 줄게 되지만 단백질 섭취량은 성인 남녀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가 매우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보다 식품의 섭취량이 매우 떨어진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령 세대, 우리 S세대, 활기찬 S세대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잘 조절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20%까지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왜냐? 고령기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노쇠의 원인이 되는 근감소증이 진행이 되고요.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내에서 단백질 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체중당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량은 젊은 성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고령자들이 급성 질환이 동반될 경우에는 체중당 1.2에서 1.5g 정도를 더 섭취해라 하는 필요성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적인 개별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단백질의 섭취 필요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에 단백질 60g을 섭취해야 되는 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아침에는 토스트 한쪽에 프라이드 된 계란, 우유 3분의 2컵 정도 드시고 점심에는 밥과 돈육 불고기, 요거트를 간식으로 드시게 됩니다. 저녁은 밥과 생선 한 토막, 한 끼 식사분을 드시고 낮도 작은 컵을 드시게 되면 이 정도로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제 먹은 식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잘 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 탄수화물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평균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전부 줄여버려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단순당이나 올리고당이나 전분과 섬유소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섬유소, 다시 말해서 식이섬유는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식사를 왜 해야 되는가? 자, 나이가 들면 변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장에 폴립이 생기는 개실증이라든가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식이섬유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남자는 25g, 여자는 20g 정도로 드셔라. 자,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먹어야 될까 하는 것이 어렵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잡곡밥을 바꿔 드시고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 다음에 갈아 놓은 채소보다는 생채소를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 나물류, 생채류, 쌈류 등을 반드시 섭취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에너지에서 한 15%에서 30%까지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오히려 지질의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질을 좋은 지방을 확실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방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지방에도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게 되죠. 대체로 육류에 들어있거나 버터에 들어있는 것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은 잘 아시는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물성 기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들이 있고 올리브유라고 하는 오메가9 지방산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산을 적절한 비율로 드시는 것이 좋은 지방을 먹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썼죠. 뭐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방인데, 사실은 이런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심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섭취를 줄여라 라고 공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트륨 섭취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화두예요. 한국 사람들은 짭짤하게 드시죠. 나물 무침이라든가 국류, 찌개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물을 다 먹으면 얼큰하고 시원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국물과 좀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장관 점막을 좀 손상시키고 고혈압도 유발하면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루에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본다면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데 예방할 수가 있는 섭취량은 2300mg 이하인데, 쉽게 얘기하면 소금 5g 정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보실까요? 소금 1g의 염분량은 간장 1작은술, 고추장 반큰술, 된장 반큰술, 토마토 케첩 2큰술 정도인데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기준치로 먹어야 되는 소금 5g 이하는 간장 5작은술, 고추장 2.5큰술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물을 다 마시지 마세요. 자, 물냉면, 잔치국수, 칼국수, 짬뽕, 우동, 라면, 이런 면류들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상당하기 때문에 한 그릇을 다 비우시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을 다 드시게 되는, 혹은 2배 이상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물은 가급적이면 멀어지자라고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된 식품을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을 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반죽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뭐 소금,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들도 나트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토마토 케첩, 토마토 주스보다는 그냥 생토마토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감자튀김보다는 감자 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속에 나트륨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사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무척 괴롭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푸시를 받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은 과정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체중이 늘어서 고민이다. 공복 혈당이 104mg 정도로 올라가서 나는 식이 조절에 크게 신경을 써야지만 된다. 또 당질 제한 시기를 해야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탄수화물 식품을 좀 줄여보고 음료도 당 재료로 선택해서 먹어봐야지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생리적으로 분류하면 체내에서 흡수돼서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과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운반이 되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섬유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것은 당질과 전분이지요. 그래서 당질 근원 식품인 밥, 떡, 빵과 같은 음식과 단순당이 첨가된 음료 등은 제한을 해야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밥을 드실 때도 흰밥보다는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당질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섬유소를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밥을 줄여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섭취하는 총 열량은 낮아지지만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러한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점심으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엄청나게 큰 200g짜리 등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야,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섭취했으니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나? 하지만 등심 스테이크 200g에는 수분, 지방, 단백질 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 함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심은 지방이 마블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방 섭취가 오히려 과다한 경우가 되는데, 자, 그러면 고기의 부위를 바꾼다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지방 섭취는 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추천을 받았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면류죠. 그런데 탄수화물 위주이고 튀긴 면, 스프의 염도가 높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튀기지 않은 면을 선택해서 스프를 반 정도 넣고 콩나물이나 버섯, 파 등과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끓이게 되면 면 양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채소와 함께 먹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 염분 섭취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먹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라는 조리법을 궁리하시면 우리가 맛있게 먹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식사 섭취를 해야 되며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벤자민 버튼과 같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